반갑습니다. 자, 제21회 제주 포럼 교육 세션에 함께해 주신 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교육 전문가분들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난해와는 달리 또 장소를 좀 바뀌어서 또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하필 또 날씨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나 녹록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 포럼 교육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이 제주 포럼 교육 세션은요,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육의 재구성, 학습 혁신과 미래 인재의 새로운 정의란 주제로 이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인재상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리고 내일은 OECD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서 이 AI 기반 교육의 변화와 인간 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요, 교육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 학교가 길러내야 할 역량과 인재상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교육 세션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세션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 세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지혜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순택 디지털 미래 기획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이선 다문화 국제정책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인기가 상당하십니다. 자, 이어서 강동철 서귀포 학생문화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오정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우측에 계셨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세션을 함께 이끌어 주실 좌장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주대학교 안효정 인공지능학과 조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강연과 토론을 함께 해주실 이수인 에누마 대표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 끝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수인 대표님의 주요 양력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세션 강연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누마는요, 전 세계 아동을 위한 기초교육 솔루션 토도 시리즈를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문맹과 아동을 위한 교육 혁신 성과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공동 우승이라는 아주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포용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아쇼카 펠로우와 슈왑재단 올해의 사회적 기업가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이수인 대표님께서 오늘 세션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자, 제21회 제주포럼 교육 세션 오늘 발표해 주실 강연은 바로 교육의 재구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수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본격적인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클리커를
안녕하세요. 저는 에노마의 이수인입니다. 저희는 장애가 있는 아이도 혼자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학습 도구를 만든다라는 미션을 가진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 쪽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업체, 기업에 일하고 있음에도 가끔 이런 곳에 불러주십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기초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말을 배우고 말과 글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다시 배워서 대학을 나가는 이 전통적인 단계에서 앞쪽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커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 그림을 아마 제가 오늘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리커가 동작을 하는군요. 네, 저희는 이제 토도 수학, 토도 영어, 토도 한글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2023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YBM과 만들었고 지금은 특수교육 AI 디지털 교육자료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마다 다 이제 당연히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도 많고 다 교사분들이실 테니까요. 교육의 목표라는 것을 되게 여러 가지 정의로 배우셨을 텐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아이를 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독립된 성인으로 기른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특수교육 쪽에서 사실 이 정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의 목표는 이 아이들을 독립시켜서 사회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20세기 산업사회식으로 이거를 해석해 보면 사회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기를 때의 목표는 회사에 고용돼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회사에 고용될지를 모델로 해서 이 정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클릭을 하면 이게 되는 것일까요?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이 학교라는 게 그렇게 엄청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산업사회라는 게 1800년대에 이제 나오면서 1838년에 그 유럽에서 그려진 상황을 토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200년 정도 된 모델이고 이때 이때 사실은 중산층의 남자아이들, 어느 정도 머리가 되는 남자아이들이 학교에서 저렇게 이 산업사회의 일꾼이 될 자격을 얻어서 교육에 들어갔었어요. 아시다시피 여자아이들이 공교육에 들어간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학습의 권리가 인정된 것은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산업사회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어차피 말이랑 사람 근육이 열심히 일하던 시대가 끝나고 산업사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훌륭한 CPU와 메모리와 DB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그것에 높이 보상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개인의 지식이 국가의 산업 역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밀어올리는데 국가의 많은 부분의 부를 사용하죠. 저 그래프 같은 경우가 한국의 초등, 중고등, 대학교 진학률 그래프입니다. 제가 그 글로벌 포럼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가장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래프인데 정말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받게 하더니 대학교 진학률이 무려 91%까지 이르던 이런 종류의 공부에 대한 열로 결국은 산업사회를 이룩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문맹이 심한 나라에서 5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국가의 그래프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부를 어떻게 더 잘 시킬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했었고요. 이게 산업사회의 개념으로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891년에 미래의 학교, 100년 후의 미래의 학교에 대한 상상도예요. 뭐냐면 선생님이란 책을 읽어주는 존재고 공부란 책을 머리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다가 책을 넣으면 이게 소리로 전달돼서 아이들 개개인의 뇌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종류의 기술을 상상하면서 라디오, TV, 인터넷, 컴퓨터 그 중에 뭐가 나오든 간에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아이들의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라는 기술로 계속 상상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알려진 일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문맹의 아이들이 교사 없이도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5년짜리 세계 대회였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라는 그 의지는 사실 전 세계에 있습니다만 2014년에야 결국 전 세계 초등학교 입학률이 100%를 넘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너무 좋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봤더니 학교를 다닌 아이들 중에 2억 명이 문맹.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했더니 교사가 8천만 명 부족. 이런 숫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7년에 유네스코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아이들의 58%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본적인 읽고 쓰기와 세마기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기초학력 실패율이 58%에 이르렀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게 무려 70%에 달해요. 한국에서는 사실 약간 상상하기가 어려운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좋아하시는 일론 머스크나 기술주의자들이 이거 꼭 사람이 해야만 해? 라고 하고 타블렛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를 가르칠 수 있으면 정말 지난 만 년간 한 번도 글자가 가르쳐 본 적 없는 마을에 학교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타블렛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15밀리언을 주겠다는 대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 아무리 타블렛 소프트웨어를 갖다 줘도 실제로 성공을 했다는 그 데이터가 유엔의 여태껏 4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만드는 사람 잘못이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린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아이들이 사자라고 클릭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학습이 어려운 나라의 애들에게 갖다 주면 이 나라 시골 아이들의 40%는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 마을에 사진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자 사진을 갖다 줘도 사자가 어떤 건지 모르는 곳에 저렇게 생긴 그림을 갖다 줘요. 저 그림은 사자가 아니에요. 저 그림이 사자인지를 알려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정말 수많은 사자 그림을 보여주면서 딥러닝을 시켜야 됩니다. 어머 이 커튼에 이것도 사자네. 어머 이 인형도 사자네. 걔네들은 사자랑 거의 닮지 않았지만 인간이 이 문명사회의 기호를 계속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 사자랑 또 하나도 닮지 않게 생겼지만 꼬리가 저렇게 생겼고 색깔이 저렇고 여기 복슬복슬하게 목에 동그란 게 달려 있으면 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사실은 저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의 세계에서는 이게 사자 그림이거든요. 제가 엑스프라이즈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문화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당연하게 인간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탄자니아 시골 마을에서 타블렛을 갖다 주면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인터랙션이고요. 아에이오우를 보여주면 그 소리를 그냥 되먹임만 하는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 AI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음성 변조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갖다 주면 애들이 2시간 반 동안 이걸 하고 2시간 반 후에는 이중자음을 읽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냐? 물론 칠판에다가 아에이오우를 써놓고 따라하게 하는 것보단 낫지만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 토도 수학, 토도 한글에 들어있지만 절대 2시간 반 못해요. 선생님들이 토도 한글 같은 거 쓰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 비결은 얘네들이 다 타블렛 하나씩 받은 애들인데 저렇게 같이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교실에다가 저런 걸 떨궈 보면 시끄러운 교실일수록 애들이 더 빨리 배웁니다. 왜냐면 서로에게 배우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야 너희들 그거 하나 놓고 절대 남이랑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배우는 애만 배우고 못 배우는 애는 못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공부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 선진국의 아이들 특히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토도 영어나 이런 거 주면 뒤에서 엄마가 5살짜리 애한테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애가 타블렛 딱 덮고 엄마 짝째립니다. 사실은 선진국의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 혼자 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이 안에다가 맞춤형 알고리즘을 넣어놨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모든 애들 걸 아침에 다 풀어줘요. 30년 걸 다 풀어줍니다. 그럼 애들이 다 깨가지고 다음 게임을 같이 해.
맞춤형 교육도 안 되고 뭐 학습 트래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저희가 탄자니아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앉아서 시험 혼자 본다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어요. 시험 혼자 가르치는 거에 대한 동영상도 만들어봤어요. 얘들아, 문제는 혼자 풀고 특히 시험이라고 써 있는 거는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너 혼자 해라. 남 해주지 말고.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배웁니다. 이 마을은 탄자니아에서 엑스프라이즈가 벌어졌던 마을은 탄자니아 정부가 이제 엑스프라이즈에게 제공해준 구역인데 학교가 세워진 적이 없고 그 중에 5%의 아이들만 겨우 알파벳을 아는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 모든 어른이 문맹이에요. 저기서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막 노력해봐야 애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니까 디바이스에서 뭐 AI 트래킹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안에다가 엄청 아름다운 그림판을 넣어놓으면 여태까지 색연필, 크레파스, 색종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들이 저러고 놀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뭐 학습 뭐를 갖다 줘도 실제로 그게 이거 한번 해보느니만 못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요. 저희가 진짜 어떻게 하면 15개월간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씩 할 컨텐츠를 아무리 만들려고 노력해봐야 못 만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채워주고 저희가 그 수집한 어떤 데이터보다도 저희가 이게 더 아이들의 실제 학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돼줬는데요. 가운데에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게 있잖아요. 저거 제가 다 맞은 것만 들고 왔는데 엄청 틀렸습니다. 엄청 틀리는데 저희가 이거 서울대학교 인지 그 교육 그 실이랑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애들이 틀린 걸 보면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아 이거 그때 딱 집어가지고 틀린 게 뭐가 맞다고 해줘야 그 시간에 교육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3개월 후면 아이들이 어차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아주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수는 이런 쪽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배워진다는 거죠. 저희가 엄청 열심히 해서 15개월 후에 40%의 아이들이 읽고 70%의 아이들이 읽고 쓰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 세계 문맹 퇴치가 되나? 라고 했을 때 팬데믹이 텅 터졌고요. 팬데믹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 정말 커다란 변화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의 삶에 디지털이 정말 거리낌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모님들도 그전에는 아이가 타블렛 보고 아이폰 보는 거 싫어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2020년에 그거를 모든 애들에게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아이들이 글을 읽기는 읽는데 가짜 뉴스를 읽고 잘못된 정보를 읽고 피싱에 걸리고 광고를 봐요. 그래서 2023년에 그 전 세계 기초교육 테스트 USAID에서 만든 에그라에 이런 문제가 들어왔어요. 개는 알을 낳는다. 닭은 연필이 있다. 여섯은 모양이다.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서 체크하시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엄청 분개했었어요. 애들을 글자를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을 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커리큘럼을 몰랐고 저걸 생각을 하게 하려면 저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게 아니고는 이제 사실 그전에는 책은 사실을 담고 있었잖아요. 뉴스는 대부분 진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신문을 펼치면 절반이 광고고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의 80%는 가짜거나 과장이거나 광고거나 뭐 어쨌든 무슨 수가 낮단 말이죠. 그래서 읽는 능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전 세계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70%에 달하고 세상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 와중에 저희는 2022년 11월에 챗GPT-3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지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챗GPT의 IQ를 대강 한 65에서 75로 봤었어요. 이 AI들이 어느새 인간의 IQ 곡선을 쭉 올라오더니 지금 145에서 152 사이 어딘가이고 그 이후는 측정 불가일 겁니다. 2026년에 가장 훌륭한 인간보다 더 머리가 좋아질 거라고 해요. 사실은 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애들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저 곡선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인지 능력에서 엄청나게 뒤로 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AI들이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모두 풀어내고 AI가 낸 문제를 인간이 풀 수 없을 때까지 1년이 남지 않았어요.
이 지능 시대에 대부분의 인간보다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은 월 3만 원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챗GPT나 뭐 제민이나 뭘 가져다가 법률을 물어보든 생물을 물어보든 의학을 물어보든 프랑스어를 물어보든 대부분의 사람보다 무조건 더 잘하죠.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미 왔고 초인공지능 모든 영역에서 인간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데까지 올해부터 앞으로 3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라는 게요.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아이들은 저희 전체 인구에서 아래쪽 13% 경계성 지능이거나 그 아래 지적장애로 여겨지거나 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경계성 장애로 여겨지지만 전 세계 IQ 평균은 사실 한 85 정도라고 해요. 저 100이라는 건 선진국에서 되는 애들 데리고서는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수가 사실 그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걔네 가르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인간이 그 아래에 있죠. 이 인간들이 공부를 잘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이사국가시험 왼쪽을 한번 볼게요. 저거를 쫙 읽고 데이터를 차작 본 다음에 이것은 답이 X번 그러니까 간호사 몇 미리를 이 아이에게 처방해 주세요를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자 4세 고시, 7세 고시 애들을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대를 보내서 애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훌륭한 CPU, 인간의 희망일 CPU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챗GPT에 물어보면 문제의 의도, 해석과 답, 왜 다른 아닌 답이 아닌지를 3초 만에 계산을 해주고요. 제가 요새 AI 디스킬링이 좀 심해가지고 이거 안 읽거든요. 야, 못 읽겠는데? 라고 하면 도표로 착 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저 정도의 CPU와 메모리와 DB를 요구할 일이 사실 어떤 분야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AI를 손에 쥐면 사실은 의사가 아니어도 저것에 대해 답을 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거를 교사가 묻든 뭐 엄마가 묻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묻든 아이가 묻든 사실은 AI는 똑같은 답을 내줄 수 있습니다. AI를 손에 쥔 14살짜리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14살이냐면 13살까지는 챗GPT가 사용 금지이기 때문이에요. 커리큘럼에 맞춰 교과서를 쓰고 AI 튜터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주제에 대한 강의 동영상과 퀴즈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게임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흥미있는 분야를 연구한 후에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할 자격을 주지 않아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커리큘럼에 대한 뭐 교과서 같은 걸 쓰는 뭐 과제 같은 걸 가끔 해보신 적 있을까요? 연수를 받기도 하고요. 그거를 넣는 사람이 선생님이든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AI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의 교과서를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만들어서 너에게 맞는 퀴즈를 뭐 200개 만들어 보자.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옛날에는 안 됐고 지금은 되냐면 AI 이전 시대에는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서 그걸 대학에서 4년간 가르쳤고요.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다 훌륭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굉장히 밝은데 저희가 미국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커리큘럼이라는 걸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정말 대학원쯤 나오는 전공자여야 됐거든요. 그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우는 것이 4년간 혹은 그 뒤에 2년간 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기능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이 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경쟁을 통해서 그걸 배울 자격을 획득시키는 것이 사실 초중고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너는 의대를 갈 만해. 너는 법대에서 공부할 만해. 너는 건축가가 될 만해. 너는 뭐 영상학과에 들어갈 만해. 교수들이 선발한 다음에 4년간 기능을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사회 안에서 직업인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 일반적인 절차가 현재 한국이과 전 세계의 교육과 대학과 직업 시스템의 기반인 거죠. 그래서 지식이란 권위를 가진 자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지식이란 각자의 창조성을 통해 공유되는 자원이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용감하게 저 지식 안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지식의 과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 지식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뺄 용기를 갖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AI로 이루어진 AI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번역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제는 저희가 통역 부스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꽤 많은 경우는 AI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최신 이어팟으로는 한쪽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다른 한쪽으로 다른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번역도 해주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냐? 인간은 누구냐면 그 모든 것을 이룬 팀의 대표자로서 기능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사인을 하고 누군가가 그것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남에게 고용될 사람을 기르는 것과 남을 고용하고 남의 리더가 될 사람을 기르는 법은 아예 시작부터 달라요. 우리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길러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냐? 아니 이거는 제가 교육부에서 가지고 왔는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5년에 저 도표가 나온 다음에 모든 그 교육 정책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문해라는 건 어느 정도 기본만 있으면 되고 어떻게 대처할지 역량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걸 구성하는 인성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다 했었는데 사실 저만 해도 저거 맨 처음에 OECD 컨퍼런스에서 봤을 때 아 서양이 훌륭하신 분들이 또 어디서 좋은 얘기 하신다. 리얼리티 모르시고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리얼리티가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교육이라는 건 교사가 지식을 가르쳐서 학생이 지식을 통해 기능하기를 기대 혹은 기도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완전하게 릴레이션십이 약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글로벌하게는 그렇게까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못 배우는 경우도 있고 모든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없으니까 최신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요거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보다 더 잘 기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에듀테크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충분치 않으면 AI가 그 기능, 특히 지능이라는 기능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AI랑 관계를 맺게 될 텐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더 많은 AI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혹은 특화된 AI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가장 잘 쓴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the fuck?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 a voice. This is my story of how I was elected to the National Council of Switzerland. As a child, I was considered mentally disabled because of my speech impediment. I want to study economics, but one of my teachers convinced my parents that the risk of paying on the job market was for the great. At that moment, I realized that I had to get in the police to change the system. But 자, 이분은 재작년에 스위스 연방 국회의원이 된 이슬람 아지즈라는 분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비디오는 거의 통째로 거짓말입니다. 이분은 사실 뇌성마비가 굉장히 심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하지 못하세요. 그 다음에 똑바로 앉아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어떻게든지 뇌성마비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바꾼 다음에 이 사람의 메시지를 비디오로 만든 거예요. 이분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서 이렇게 연방 국회의원이 됐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재작년에 뵐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기술이 노력했어요. 전동 휠체어, 보조 의사소통 도구, 합성 마라, 영상 합성, AI 번역. 근데 이분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요소가 이것이냐고 물어보면 이건 이분의 인간적인 매력, 스토리텔링, 특수학교에서 대학을 보내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내가 언젠가는 정치를 해서 이걸 바꿔버리겠다라는 개인의 의지 그리고 요거를 같이 해준 기술팀의 협력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사실 어떤 시대든 간에 정보를 취합해서 좋은 판단을 하는 역량이라는 건 결국 종영곡선으로 그어질 거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전 시대에 가장 수학과
논리 지능이 좋은 사람들을 요 종영곡선 안에 두고 그것에 보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좋은 판단이라는 것이 사실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전쟁을 하는 시대에도 중요하고 뭐지? 윗사람에게 아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도 중요하고 뭐 민주사회든 뭐 지적사회든 다 중요한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내가 오늘 집에 먹을 쌀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할 건가?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건가?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건가? 이 중에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그다음에 내가 이 판단을 내리는 게 나와 공동체에 어떤 것이 더 이로운가 같은 것들을 하는 역량은 곧 주어질 텐데요. 단지 우리는 그동안 저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청소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연습하는 나이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애들이 총도 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동생을 돌보면서 전쟁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모험 소설에서는 이게 상황만 닥치면 14살이면 로봇 운전도 할 수 있고 마법사가 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작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로 채워 넣었고 그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2024년까지는 중요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놀라셨겠지만 주말을 넣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당연히 공부를 네, 우리나라 애들은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만 시켰냐? 삶은 디지털 안에서 배웁니다. 남자아이들은 약육강식의 디지털 세계관을 익히고 여자아이들은 완전히 과장되고 인공적인 삶만을 보여주는 삶 안에서 저게 세상의 모습인지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남의 집에 가보거나 남의 생에 대해서 쓴 소설을 읽을 시간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쁘고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외부 세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디지털로 도망갈 곳을 마련한 끝에 지금 미국에서는 저 그래프에서 더 나아가서 30%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그 대학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불안하고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비루한 것 같고 우리 집만 제일 가난한 것 같고 나만 흙수저인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해도 답이 없을 것 같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우울한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디지털 안에서 보냈고 이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술도 없단 말이죠. 독립해서 기능을 못합니다. 미국도 지금 대가족 시대 이후로 가장 많은 수가 부모랑 살고 있고요. 전 세계 아이들이 2012년 이후로 다 엄청 외롭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61만 명이 고립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립되어서 집안에 있죠. 공부라도 잘하냐? 불행히도 공부라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건 미국 그래프인데요. 2012년 이후로 그냥 매년 지난 해보다 공부를 점점 더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 그래프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2012년이 디지털 교육이 시작된 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 이렇게 좋지 않다의 야당의 공격 재료로 쓰였는데 나중에 데이터가 보니까 미국만이 아닌 거예요. 디지털 교육 안 한 나라도 2012년 이후에는 어쨌든 밑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2012년 이후에 공부를 전 세계들이 다 못하게 됐는데 그때 또 하나 떨어진 게 출산율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2012년 이후로 출산율이 다 내려갔어요. 2012년은 소셜 네트워크가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 들어온 해예요. 메타가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고 인스타그램이 세상에 들어오고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바꾸고 아이폰으로 시작되었던 디지털 혁명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안드로이드 폰으로 쥐어진 해예요. 그 해를 기점으로 어쨌든 인간들은 옛날보다 공부도 못하게 됐고 문해력도 나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했단 말이죠.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디지털을 쥐고 있어서 공부를 못했나? 근데 디지털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애도 그랬어. 왜 그랬나라고 해보면 부모가 디지털 중독이라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디지털을 보느라고 애랑 말을 안 해줘. 아이의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문해 능력이 떨어지고 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고 식탁에서 대화도 해주지 않고 9시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신문을 같이 읽지도 않습니다.
Z세대가 부모보다 지능 낮은 첫 세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 거기에 AI를 부었더니 AI를 쓰니까 심지어는 그거보다 공부를 더 못하게 되었다라는 리포트가 전 세계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죠. 엘빈 토플러가 20세기 전에 20세기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말 훌륭한 미래학자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21세기의 문맹이란 읽고 쓸 줄 아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는 것을 못하는 사람일 거야. 이분은 40년 전에 이 말을 하셨단 말이죠. 본래 엘빈 토플러가 훌륭한 줄은 알았지만 AI 시대 이후에 이분의 말씀이 다 하나같이 주옥 같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학교를 가르치는 곳으로 봤었어요.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무례한 책은 누가 썼냐면 애플의 전 부사장이 썼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야. 그 다음에 1대1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선생님은 1대1로 못 만드니까 우리가 그거 로봇이랑 디지털로 대체할 거야. 이 모든 헛소리는 2020년에 팬데믹이 뻥 터져서 드디어 아이들이 다 집에서 컴퓨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니구나. 그때 우리 모두 알았잖아요. 애들이 컴퓨터를 보고 뭐 교과서를 보고 자기끼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그냥 줄 맞춰 모여 있는 게 학교가 아니라 학교라는 건 모두 모여서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교사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 앞으로의 성장을 하는 곳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 문화는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 부족한 곳에서 그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헛된 상상을 하죠. 1970년대 일본의 잡지에서 미래의 교실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컴퓨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 도판에서 뭘 설명해 주냐면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 아이들이 답을 넣으면 맞는지 틀리는지 컴퓨터가 판정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나면 이 훌륭한 기술이 뭘 하냐면 피지컬 AI가 애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친구의 배경이 됐던 시대고 아이들이 틀린 만큼 맞던 시대예요. 그렇죠? 이 선생님은 앞에서 디지털로 가르치고 계시고 와서 때린단 말이죠. 그럼 저쪽에서 로봇은 뭐 하고 있냐면 일어난 애를 잡고 있어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야 너 일어나 있어. 야 너 왜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똑바로 하지 않아. 로봇이 잡아주는 거예요. 교육 철학이 부실하던 시대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만약에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으면 저는 1980년대에 로봇에게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겠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육 철학은 저 때보다 나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걸 더 잘하는 AI를 두면 괜찮으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선생님들은 아니고 사실 저는 한국의 교육 정책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꽤 많은 사회의 교육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교육의 목적이라는 건 남에게 잘 배워서 하라는 대로 잘하는 엠플로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리더, 컴퓨터들을 쓰고 AI를 써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일 거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산업사회 이전에 고대 철학의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음악, 화술, 다른 사람들 몸의 단련, 그다음에 예술의 추구, 책도 읽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해내는 전인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덕체라는 말을 현실에서 본지 그렇게 자주 보는 일이 아니고 전인 교육도 사실은 교육 정책에만 있지 부모님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인간 하나하나가 히어로가 되는 시대에 어떤 품성을 가진 인간인가가 정말 중요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갈라내는 것조차도 이제는 평가가 가능해질 겁니다. 저희 최근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네 집에서 청소를 안 시키는 거를 그냥 집의 취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은 학교에서 청소를 배울 줄 아시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학교는 청소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5살에서 7살 사이에 환경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들에 자기가 영향을 끼치며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는 가르쳐야 되는데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가르치고 부모님들도 없다는 거 모르세요. 저런 걸 다시 다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커리큘럼과 시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윤리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지만 우리가 윤리 100점 맞은 애가 윤리 60점 맞은 애보다 조금이라도 더 윤리적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하는 시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의 인센티브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시를 해왔던 거죠.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곧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거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클로드라는 훌륭한 AI에서 새로 나왔던 모델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그 답을 풀어주지 않고 모델을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좀 복잡한 생물학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써가지고 세상에 나쁜 일을 할 것 같지 얘가 연구자도 아닌 것 같고 네가 나에게 왜 이걸 묻니? 싶으면 클로드 5의 사용을 하지 않게 하고 모퍼스로 모델을 내려서 저는 그거 지금 대답할 수 없고 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더 머리가 나쁜 모델로 넘겼단 말이죠. 미국에서 요새 AI가 하도 젊은 애들이랑 캐릭터 챗 이런 거 하다가 망상 부추기고 애들 정신병원 가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기랑 채팅을 하는 애가 얘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이런 거 개성 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으면 AI가 그걸 판정해서 대화를 끊어요. AI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 걸리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만 곧 아마도 우리가 AI에 넣은 프롬프트와 그것으로 인해서 AI가 파악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AI가 너는 이 문제를 풀어도 되고 너는 그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갈라내는 기준이 지능이겠냐고요. 어차피 AI가 지능이 훨씬 더 좋은데 어떤 인간이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도 그러니까 다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인 사회에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방 다 하나씩 주셨죠. 고대광실 옛날보다 훨씬 넓은 집에 아이는 혼자 있습니다. 부모랑 더 이상 대화도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식탁에서 핸드폰 안 보면 완전 양반 집안이고요. 빨리 밥 먹은 다음에 핸드폰 딱 집어들고 일어나죠. 저희 집 얘기인데 아마 다른 집도 그렇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같이 모여서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친구들끼리 수다를 떠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찻집에 가면 다들 하나씩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이해하고 남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귀해질 겁니다. 그 훌륭한 대학이나 이런 데는 애들 모아놓고 기숙사에서 기르거든요. 자기 방에 애만 혼자 갖다 놓으면 얘가 훌륭한 인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실제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예체능, 학교에 존재합니다만 사회가 사실은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 예체능. 이 사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개발하는 행위들을 모아서 과목으로 만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예체능으로 예체능 학과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성에 도야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곧 18살이 되니까 성인기 전환 계획을 짜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게 미국의 성인기 전환 계획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너 뭘 제일 좋아하니? 집에서는 뭘 하는 걸 좋아하니? 학교에서는 뭘 하는 걸 좋아하니? 일터에 가봤더니 뭐가 싫고 뭐가 좋았니? 누구랑 살고 싶니? 어디서 살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니? 사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제가 볼 때마다 우리는 평범하고 똑똑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에 대답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었나? 그것에 대해 귀 기울여 대답해 주었나? 어차피 답은 다 엄마 마음에 있는 거고 너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왔단 말이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귀하고 AI가 어떤 답을 주던 간에 이게 내가 원하는 것,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엄청 중요해질 겁니다. 사실 이 사회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작년의 얘기 다르고 내년의 얘기 다를 거예요.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것이 독립의 정의가 아니라면 그 아이들이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와 그 자기 회복력과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도록 기르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일 겁니다. 사실 저는
교육자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육 사업을 지난 한 14년간 해왔고, 장애가 있거나 뭐 문맹이 있는 곳이나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래 세상이 좋아졌냐면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 문맹률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머리가 옛날보다 더 나쁘고 어텐션 스팬은 더 안 좋고 학교에서 집중은 더 못하고 공부의 귀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디지털 오염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도 힘을 내서 일을 할 때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사과를 심은 곳에 망고를 심어야 될 수 있고요. 옛날에는 물을 주던 곳에서 배수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비유를 줘야 될 수도 있고 옛날과 굉장히 다른 것을 오늘 우리는 하고 얘네가 살아갈 세상에 오늘의 씨앗이 조금 더 잘 적응하기를 비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인데 AI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것으로 변화하고 하는 거 이전에 꽤 빠르게 그럼 AI가 AI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내일의 강의도 결국 AI 시대의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트렌드로 이야기되고 있고 심지어 기술을 하는 사람마저도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세션에 문을 열어주신 우리 이수인 에누마 대표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다음 순서 이어가기 위해서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또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목도 좀 축이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강연 내용이 상당히 많이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뒤편에서 보시니까 참 많은 분들께서 강연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담아가는 걸 보니까 참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구절 중에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지능이 낮은 그 세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네, 많이들 공감하시죠? 네, 그 실험이 MIT 결과 나왔습니다. 네, 태어나 보니까 이 AI를 갖고 사는 AI 수저 세대, 또 우리는 그 AI 흐름 속에서 또 이거를 또 한번 겪어가고 있는 이데올로기 상황과 참 다를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전 그 강연에 이어서 토론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늘 좌장님을 소개를 해드릴 때 또 공식적인 출력물에도 잘못 표기가 되어서 정정을 해드리며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재직하고 계신 우리 안효정 교수님께서 함께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과 미래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안효정 교수님께서 주도하에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안효정입니다. 네, 오늘 자장을 맡게 됐는데요. 우선 오늘 열심히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수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교육의 재구성 그리고 학습 혁신과 미래 인재의 새로운 정의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를 통해서 우선 현재의 학습 상황들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산업에 계시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했던 그런 프로젝트의 내용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우려되는 것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토론 시간을 통해서 한 20분간의 지금의 토론 시간을 통해서 짧은 발표 시간 동안에 대표님이 충분히 전하지 못한 이런 내용에 대한 통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대표님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 이제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제 발표 자료 14페이지였나요? 어쨌든 거길 보면 이게 교육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이제 AI를 통한 기능적인 정의를 표현을 해놨던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이제 좀 보수적으로 교육이라는 한자를 풀어 쓴다고 하더라도 가르칠 교회, 그다음에 기를 육.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대표님께서 거기 자료에 하고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에 대한 학습 부분만을 포함하지 않았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지식에 대한 학습 이걸 가지고 모든 교육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교육 내에 어떤 기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부 지식의 학습이라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코디네이션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내용에 보면 이게 자립의 의미, 학습 방향, 자립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발제에서 보면 그 AI를 손에 쥔 14살 아이가 교과서를 쓰고 앱을 만들고 그리고 단편 영화도 제작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에누마 기업의 미션 또한 그 모든 아이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독립된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인공지능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4살의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좀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14살 아이가 이런 거대한 그 AI 모델에 의존해서 그냥 교과서를 쓰고 앱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진정한 이게 독립된 학습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자칫하면 이제 어떻게 이런 AI라는 거대한 모델의 어떤 완벽한 종속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요,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이런 자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기술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단계를 나눠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습의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집중해서 지도를 하면 될까 하는 통찰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습이 어려운 아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이라는 걸 썼을 때는 그게 2012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속도대로 배울 수 없는 것 자체가 이 학습에 되게 커다란 배리어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앱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사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섞였었을 것 같은데, 저는 14살짜리 아이들이 저것을 할 능력이 아마 기능적으로 가능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거나 취향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손을 집어넣어 꺼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용감하게 이것을 묻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교육 혹은 특히 사교육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그 기능 전에 그 기능을 배울 자격을 갖는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들의 무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그럼 13살 때 LLM을 주면 이 아이가 과연 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14세 미만 SNS 금지와 그 핸드폰 금지의 큰 찬성론자고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교육이라는 것의 더 참 모양에 가까운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들다 보니까 기능은 다 AI가 줄 거라서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 대학은 이제 기능만 가르치는 곳이어서 그 자격을 배우는 데 의미가 없어라고 해석돼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의 아주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게 하고 있느냐의 앞뒤가 아마 틀렸을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쓰게 하고 있던 시간들을 다시 구성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일단 저희는 이제 교육 과정이 초등, 중등, 고등, 대학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발표하신 이런 우려 사항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상세시키고 더 이제 맞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AI가 많이 노출돼 있고 AI를 기능적으로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돼야 하는 이 시기이고, 그리고 그게 또 효율적인 시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그런 시대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서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교수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미국의 최근에 알파스쿨이라는 모델이 이제 막 뜨고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떴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학교가 정말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인데, 애들을 2시간만 AI 앞에서 가르치면 어차피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다 가르칠 수 있어. 나머지 시간에는 뭐 자기들 스포츠하고 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하고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1년에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가 이제 20개쯤 엄청 유명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하지만 공부를 저렇게 2시간 동안 애들 하는 건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는 테스트 프랩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험 공부 있잖아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암기, 단어 암기하고 수학 문제 풀고, 공부는 그럼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사실 꽤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답을 맞추는 식으로 생긴다면 그게 KPI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오히려 또 어떤 종류의 학교들은 IB라든지 아예 시험 자체를 모두 다 구술로 보게 하는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전통적인 인간 본연의 기회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교육이랑 그다음에 그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 시스템 안으로 밀어넣는 일을 더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대학, 그다음에 중등,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대학을 통해서 하는 일이나 혹은 대학에서 전공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님이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네, 저도 교육에 종사를 하다 보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학과 교수이다 보니까 특별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접하게 된 지는 사실 1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 상업적으로 인공지능을 바로 접했을 때는 정말 이게 너무 판타스틱한 어떤 결과를 내는 상태로 바로 접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막 그냥 무작위로 활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믿는 쪽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는 이 단계인데,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 인공지능의 어떤 툴들은 그냥 필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노트와 펜을 쓰듯이 그냥 그런 툴로 필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거 인공지능은 그냥 우리가 어떤 종속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냥 툴이거든요. 그 툴을 잘 쓰는 사람이 앞으로 더 성공을 할 것이고 기능적으로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교육과는 조금 차별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툴로 잘 쓰기 위한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툴로 잘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초등 교육에서는 일단 아이들의 창의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개발자라는 표현보다 기발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 툴은 너무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기획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발자라는 표현보다 기발자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획을 하려면 이제 사람이 먼저 문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한 이제 창의력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툴로 활용하게 되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툴보다 더 강력한 툴로서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되죠. 그럼 사람은 또 그 나온 결과를 갖다가 인공지능 툴을 통해서 같이 분석을 하게 되지만 그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사람이 결정을 하는 문제예요. 이런 단계로 보면 초등은 우선 그 기획을 하기 위한 창의력 위주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등은 일단 그 창의력을 통해서 기획을 한 거를 일단 인공지능 툴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활용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고등은 그 활용된 단계를 갖다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서 대학을 오게 되면 그걸 이제 사회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모든 단계를 다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체를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되죠. 그걸 연습하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 단계가 이제 교육과 잘 연결이 돼서 기능적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한 인간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 쪽은 조금 이제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시간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어디 갔죠? 제가 적어놨거든요. 잊어버릴까봐. 얘기를 하다 보니 순서를 잊어버렸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저는 좀 통찰을 많이 듣고 싶은 자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기능하고 잘 교육된 그런 독립된 성인으로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의 그 발표 자료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모든 생애 주기에 최선의 삶을 살도록 돕는 기술이라는 그런 에노마의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교육 대상이 지금 저희가 논의한 비단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성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노년층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이런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 AI를 어떤 방식으로 유연하게 문해력을 돕는다던가 문제 해결을 한다는 이런 자립된 그런 삶에 지원할 수 있을지 그런 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을 요새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딱 AI가 배우는 시간, 쓰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평생 교육을 하게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특수 교육의 근거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특수교육에서 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실제 사회적 기능에 맞춰서 기계들을 훈련해 준다든지 이 아이의 삶을 디자인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AI가 들어온 시기에 이 사람이 AI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에 대한 디자인은 누가 해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예로 들면 저희 어머니는 택시를 못 부르세요. 근데 운전은 하시는데 택시는 못 부르세요. 근데 택시 운전을 하시기엔 너무 나이가 드셨어. 그래서 제발 택시를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무서워서 택시 앱을 못 쓰세요. 그래서 제가 제발 AI 스피커가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듯이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너 내일 12시 반에 나한테 택시 좀 불러줄 수 있니? 라고 하면 AI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AI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미 내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저희 아이가 지능이 좀 낮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디서 사려고 딱 쿠팡에 들어가면 아마존에 들어가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우유가 있어서 도대체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 더 친절한 AI의 시대에 AI가 인간의 지적 판단이라는 부분을 중재해 줄 날이 오기를 믿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쓸지를 사람에게 가르치는 건 누가 해주지? 라는 부분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답니다. 지금은 그 지원이라는 부분과 교육이라는 부분이 말이 약간 흐트러져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결국은 교육이라는 데가 담당하게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약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까 조금 발표했던 부분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그 개인적인 이제 그 학습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개인화 AI 지원 이런 거를 받게 된다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교실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실에 없게 되고 그러면 교실 안에서 지금과 같이 타인들과 막 이렇게 진도를 맞추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갈등하고 또 자기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이런 필요성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회 속에서의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지도 이런 부분에서도의 또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이런 디지털 학습이 이제 앞으로는 일반화될 거고 거기에는 이제 AI가 들어가는 게 아마 기본 사양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실에 있는 교사 그리고 뭐 어떤 평생 학습 센터에 있는 교사들 이런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 설계자, 그다음에 코치 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변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짧은 시간 진행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알파스쿨의 모델이 그동안에 배우는 걸 그렇게 테스트 프랩이 아니었으면 저는 꽤 지지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종류의 지식과 책을 보는 거나 그걸 맞춤형으로 보는 것 같은 것들은 사실 디지털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인간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과 아이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같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식이라는 것이 선생님에 의해서 아이들로 흘러간다라는 그 약간 산업사회 철학 자체에서 약간 말을 내려놓고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굉장히 싼 거니까 빨리빨리 쉽게 각자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이는 귀한 시간을 잘 쓸까를 다시 설계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게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거라 제가 퍼실리테이터라는 표현도 써봤고 뭐 들어봤고 뭐 코치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교사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어른의 롤모델로서 거기에 존재하거든요. 그 지식인의 롤모델로서 사실 그 자리에 존재하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다 엄마 아빠가 뭐 그만큼 자기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안 봅니다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갖게 해주는 어른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코치인지 뭐 퍼실리테이터인지 어떤 표현일지는 사실 잘 맞는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교수님 분명히 생각이 저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말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기회에 제 이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토론에 이어서 이제 현장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발표와 방금 했던 이런 토론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분께서는 혹시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네, 말씀하시죠. 좋은 강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도교육청에 있는 디지털 미래 기획과 소속입니다. 그 짧게 해서 뭐 디지털과라고 하는데 요즘에 AI로 대변되는 뭐 디지털 AI 대전환 등등의 책임을 지는 막 그런 느낌으로 막 요즘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선생님들 교육 받을 때마다 약간 요약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문제 제시도 많이 해주고 학교가 뭔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부여해주고 있는데, 당장 그런 책임감을 부여받은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속상한데, 크게는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우리 2024년 그 옥스퍼드에서 올해의 단어로 한 뇌썩음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쓸수록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지금 강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능력은 AI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같이 하는지, 주도적으로 쓰는지, 효과적으로 쓰는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많이 쓰면 뇌가 썩어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 써야 딴 애들보다 더 잘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과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접촉하게 해줘야 되지? 언제부터 해야 되지? 물론 여기는 뭐 1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13세까지는 아예 그냥 옛날 우리 텔레비전 바보상자처럼 아예 못하게 하고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여기 뭐 특히 저는 이제 초중고 이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대략적이나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책은 디지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AIDT를 만들었었고, 그때 제가 책에 가장 분노한 건 저 책이 정말로 컨텍스트 양이 너무 작고 읽어주지도 않고 글자를 키워주지도 않고 내 이 책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쉽게 설명해서 풀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거를 같은 디지털 안에, 같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지만 게임 소프트웨어 있고 뉴스가 있고 책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당연히 아이들에게 도파민 팡팡 터뜨리고 뇌를 망가뜨리는 것들도 들어있죠. 저는 이걸 하나로 모아서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저기 설탕물이 있고 여기 밥이 있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사회가 현명하게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밥이고 무엇이 설탕물이어서 이빨을 썩게 하고 당뇨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AI에 있어서는 아마 교수님이 저보다 더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I에게 해를 입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쓰는 사람이 그걸 타고 위로 날아갈 텐데, 그 경계가 사실은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내버려 두면 당연히 모두 다 AI에게 해를 입는 상황까지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탐욕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요걸 제어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쓰는 법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님 네, 저도 할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 사전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충분히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네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초중고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걸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AI 툴을 아까 말했다시피 AI는 결국 우리가 좋은 이렇게 어떤
평가를 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현재 상태로 나와 있는 가장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 기반이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학생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각각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초등학생은 창의력, 아까 말했다시피 중학생은 활용,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비판적인 사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초점을 약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초점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 교육 단계에 따라 초점을 조금씩 달리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기반해서 AI를 활용하는 그걸 갖다가 해보면 이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사전 질문 리스트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각자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라고 해야 되나? 세션 잘 들었습니다. 저 처음부터 여기 들을 거리란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되는 지점이 많았고요. 저는 제 이름은 강영현이라고 하고 지금 미국 펄듀 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 AI 관련 부분에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학이란 분야가 되게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점점 학기가 진행되고 학습을 할수록 제가 AI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AI가 저희가 옵션을 주고 가르치는 것인지를 좀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가 되느냐가 매우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연관된 슬라이드를 봤을 때 그 슬라이드에서 AI에게 가치 있는 인간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AI가 범용 AI 시대를 넘어서 AI가 모든 인간의 기능적 그리고 지능적 역할을 대신해서 직업을 다 대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AI를 통한 교육은 인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는데, 일단 인간의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고, 그리고 AI가 다 대체할 수 있을 때 그 타인을 이해하는 지점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AI가 주가 된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 좀 더 인사이트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토론 강연자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앞에 질문은 모르겠고 뒤에 질문에 대해서만, 왜냐면 앞쪽은 교수님 대답해 주세요. 저는 AI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교수님보다 충분치 않아서요. 저는 이 세계가 우리는 인간의 세계라고 선언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가 굉장히 훌륭해지면 우리가 마치 공기와 물을 사용하듯이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 안 하는 사이에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어분던스의 세상이라는 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인간을 경시하는 발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다음 시대의 생물이 디지털 생물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 같은 거 이제 커즈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만 하고 우리의 목표는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실 교황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 모두 선언하고 AI가 그 목적에 종사하도록 모두가 지키는 날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질문 같은 것들을 맞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 이 기술을 쓰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으며 결국 우리가 더 재밌고 행복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쓰도록 우리는 약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아이들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뭘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AI 툴을 써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학습을 하는지 걔가 학습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80점짜리 정도의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멀끄럼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한 양 발표를 많이들 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엘빈 토플러 말이 있었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는 역량.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AI 시대에 아까 대표님은 점점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람이 더 똑똑해진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저는 AI를 개인적으로 툴로 쓰면서 제가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쓰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이게 과도기적인 단계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나온 결과를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고등학교까지 그런 훈련이 되면 대학생 때는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이제 그런 과정을 겪지를 않게 되는 거죠. AI에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려면 나는 AI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AI보다 더 뛰어난 지식 수준이나 어떤 판단 수준, 비판적인 이 사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반이 된 상태에서 사실 AI 툴을 써야지 그런 딜레마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AI가 나온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내가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본다던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AI의 의견 포함해서 내가 더 학습한 걸 포함해서 더 똑똑해지고 그 똑똑해진 걸 가지고 다시 AI한테 더 똑똑한 프롬프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은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죄송하지만 사전 질문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뭐 우리 이수인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질문해 주신 분들께 이제 귀한 질문과 그리고 이수인 대표님께 답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그 원활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이크를 사회자님께 전문가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너무나 수고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교육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교육 세션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이 가득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서 좀 아쉽지만요, 이 세션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혹은 또 메일 통해서 함께 또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배너를 통해서 QR코드 또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브로셔에도 QR코드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 지금 나오고 있네요. 더욱더 우리 제주포럼 더욱더 특히나 이 교육청 세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느꼈던 그런 후기들을 솔직하게 함께 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내일입니다. 25일 오후 3시 20분부터는요 크리스탈 홀 2홀입니다. 옆편에서는요 AI 기반 교육의 변화와 인간 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라는 주제로 안드레아스 슐라이어 OECD 교육국장과 함께 기조 강연 영상과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의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청 세션 첫째 날 함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아직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혹시라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직 뒤편에 다른 세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 세션에 대해서 집중하고 왔지만 다른 세션도 함께 참가하시면서 많은 정보의 공유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가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